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것이죠. 현직 대통령이.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의 그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건 굉장히 사실 기뻤습니다. 예. 광화문에서의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법치주의가 같이 합치돼서 만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작동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참 바람직한. 그리고 특히 뭐 이런 과정에서 외국에서라면 위혈 사태가 벌어지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헌법적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참 성숙된 나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싶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정미 대행이 선고문을 발표하는 20분 동안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가 4번, 그런데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단 말이에요. 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 이게 주문이고 그 주문을 받침하는 유죄로 받침하는 이유가 있는데 판결문은 그렇게 구성이 돼요. 주문부터 먼저 읽으면 다 나가버리지. 예, 다 나가버리거나 소란이 일어날 수 있죠. 예. 대충 이제 이 선고문의 구성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선고문의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뭐뭐가 뭐뭐 안 되는 점 배척하는 사유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번처럼 딱 인용 사유를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고라는 것 그 자체도 일종의 선고의 미학이 있고 선고의 웅변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아닌데 뭐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뭐뭐는 배척한다 하다가 뭐뭐는 인정된다 해가지고 속으로 만세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틀고 한번 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런 점을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보겠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 이번에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아까 제가 했죠. 진짜 선고의 미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와 완전히 롤러코스터 사람- 타는 이게 듯한 이제 웬만한 그런 영화 느낌이었어요. 저리가라도 무슨 밀당도 아니고. 그런데 판사님이야 미확이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슴 저리. 다른 거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통상 이제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주문을 먼저 읽고 그래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통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 이제 소추위원들은 다 변호사들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면서. 국회의원들이나 이 법조계 인사들은 알도 아니에요.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러나가 언제 나오는 것만 보면 된다. 언제 했냐면 예. 저는 진짜 이게 살 떨리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예. 제일 처음에 직업 공무원제도 위배냐, 공무원 임명권 남용 인정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세 번째는 세월호 예. 이 부분 그것은 뭐 추상적 상대적 의무에 불과하고 심판의 대상,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가지는 다 뭐뭐의 점 본다. 뭐뭐의 점, 뭐뭐의 점 이유 안 된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지금부터는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는데 이거는 완전 운율이 틀려진 거예요. 예. 지금부터는 피청구의 뭔가 이게 반전이 있구나. 거기서 촉이 왔습니다. 근데 막 그 대리인 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 쪽에 어떤 분들은 그 순간에 막 머리를 감싸기도 하고 그런 이제 모양새가 그랬어요? 나왔다고 그러는데 예. 보셨을 때 어떠세요? 어떤 변화가? 이제 앞에 헌법재판관 8분이 앉아 있는 이제 그 법대가 있고요. 바라봐서 좌측에 국회 측 권성동 위원장을 포함한 소추위원단 그리고 변호사들. 네. 그리고 우측에 이제 대통령 측 그 유명한 변호사님들 이렇게 있고 김평호 변호사 안 나왔죠. 그날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재판관들 정면 앞쪽으로
또 일부 국회 측 또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앉는 이렇게 자리가 있고 방청석이 있는데 재판관들이 이제 입정하기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양쪽 대리인들이 다 왔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동업 전 재판관 변호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지난번 때는 제가 가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악수하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동업 변호사님하고 손범규 변호사님하고 두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막 웃음을 뭐 만면에 띠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셨겠네요. 아니 재판관들 들어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되고 초조해가지고 권성동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저 대표 변호사가 황정근 변호사라고 계신데 그분하고 또 이용구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 이거 도대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우리끼리 다 이렇게 다 긴장을 하셨네. 긴장을 해가지고 갸우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그 표정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너무 이 네.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네. 그냥 이정미 대행과 다른 재판관님들의 얼굴 표정 살피느라고 보질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앉았던 우리 저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순간 얼굴 표정이 싹 바뀌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저는 앞문장에서 굉장히 찡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아주 타당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번에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난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헌법하면 약간 막연한 거인 줄 알았는데 네. 우리 대통령, 국회 모든 게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가 근거를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문으로 딱 한 문장을 정리했다는 것, 그다음에 국민이 바로 그 헌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지만 이 수업에서 말해준 게 너무 사실 기뻤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짧고 간결하지만 아주 명문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지만 정말 리드미컬하게 애를 저에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이제 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컸어요. 소위 이제 그 이정미 대행님께서 그날 낭독을 한 선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잠깐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영어를 쓰거나 뭐 한자를 쓰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한글로 K 스포츠 이렇게 다 쓰네요. 판결문은 영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글로 다 예, 표기돼요. 한글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으로 뭐 영어를 이렇게 붙일 수는 있는데 이 판결 원문 자체는 어떤 외국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 알았죠. 그래서 이게 K 이제 스포츠 인상적인 이렇게 게 쓰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본이고 선고 그 결정문이기 때문에 좀 수려하게 이렇게 좀 쉽게 썼을 것이다. 그럼 원문은 좀 어렵겠죠. 네네. 원문을 보는데도 정말 한두 시간 이게 다 보게 되는데 다 이해가 갈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7차 평의하고 그동안에 17자 심리하고 준비기일 하면서 연구관 이 재판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거기에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내 재판을 받는데 유죄, 실형 이것만 보이지 나머지는 안 보여요, 내용이. 근데 이번에는 전체 89페이지를 봤는데도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훌륭하단 말씀이죠. 훌륭하죠. 그러면 아니, 정말 그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선고문 요약본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요약본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가 그냥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더 쏙쏙 잘 들어왔을 수도 그랬을 있겠지만은 수도 있죠. 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또렷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 대국민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대국민용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에서 탄핵으로 네. 국가 원수가 그직을 잃는 경우는 극히 적은 그렇죠.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역사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의 이 결정문은 전 세계 헌법재판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아주 바이블로 중요한 어떤 교본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네. 작성했을 것 같고. 선고문에 5가지 이 쟁점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첫째가 이제 인정이 안 된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이다. 무엇이냐면 문체부에 두 국장이 있었잖아요. 노태강 국장과 전재수 과장. 또 유진용 장관도 면직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문체부 공무원들 6명이 다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3명. 예, 그중에 3명.
이 부분을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승복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유진용 장관의 명백한 진술이 있거든요.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했죠. 언론의 자유 부분, 뭐 세계일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부분에서도 소수 의견이 이진성 재판관님하고 또 김희수 재판관님 두 분은 보충 의견으로 대통령의 성실 직책 의무는 구체적이고도 규범적인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헌법 심판의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10시 무렵에 위중한 상황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고 보여지는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나머지 6분의 재판관님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인정을 한 최순실의 국정 개입 행위와 권한 남용 행위,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밀이 누설돼 가지고 최순실이 국정에 실제로 개입을 했고 인사에도 개입을 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K재단, 미르스포츠재단을 만들었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었으며 또 플레이그라운드, 아까 말씀드린 JD 코퍼레이션 같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고 대통령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했다. 이것이 헌법 위반 사유고,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통령은 숨겼고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나 언론에 대한 비난을 했고 마지막으로 관련자를 단속했다. 요약하면 대통령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반성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에 세 부분을 이제 배치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것을 거예요. 가지고. 예. 왜냐하면 현재는 한 가지만 가지고 인용이 통합하면 할 만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논란이 있는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소수 의견이 있는 거. 할 예. 필요가 없다 생각 같고,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인 거죠, 사실. 현재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에 두는 것과 파면함으로써 얻는 어떤 이익이 클 것인가. 파면이 크다. 그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저는 조금 다른 게 블랙리스트. 왜냐하면은 이거 형사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씩 다 피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리하시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 그렇지, 엎어질 논란 경우에는 이 헌재 판결 자체 정당성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포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이 문체부 직원에 대한의 인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이제 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 할 때 관습법에 준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번, 그래서 예. 네, 서울이 수도라는 그때 이제 물론 이론은 있었지만은 그렇다면 대통령의 성실성이라는 거는 뭐 구획할 수가 없고 뭐 이거는 하나의 말하자면 추상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대통령의 성실성의 의무를 9시에 관저에서 말하자면은 사무실로에서의 출근. 출근하지 않아도. 이거는 왜냐면 공무원들은 9시에서 우리가 뭐 누가 이제 이 무슨 이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게 근무 시간이었느냐 아니면 출장지였느냐 이런 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그걸 따지지 않았는가? 네. 저는 그런 의문이 보충 의견엔 들었어요. 들어가 있죠. 네, 네. 법정 의견, 즉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측면에서는 좀 서운하고 서운하죠. 네. 그런 측면이 그런데 이제 있어요. 그 세월호 봤더니 이거를 몇 번씩 보니까 이거도만요. 8명 중에 네. 보충 의견 낸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본 거예요. 나온 거죠. 그렇게 네, 본 그리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고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기록으로 이걸 남겨두고자 하는 그 두 분의 의지가 아주 깊게 배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세월은 빠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그 언제 그 앞에서 울부짖잖아요. 그 예은이 아빠 유경근 씨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만났더니 대통령 탄핵은 찬성하는데 세월호 문제가 지금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자기들은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변호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보충 의견서가 세월호의 단추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8명 중에 2명이 찬성을 했고 이분들의 논리가 무척 탄탄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김인수, 이진성 이런 분들의 이런 절절함이 보충 의견에 나와서 나는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정봉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의 국정 개입 행위와 권한 남용 행위에 대통령이 관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8가지 사유가 다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됐어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8분이 일치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힘은 저는 세월호 보충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월호 보충 의견을 읽고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고 대통령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세월호 선체도 아직 인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의 재판관이 이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나머지 6분의 재판관이 이 최서원, 최순실의 국정 개입 행위, 권한 남용 행위에 명명백백하게 판단하는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게 제 판단이고 아마 정봉주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저는 두 재판관 이상의 한 적어도 5분은 이 세월호에서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민 생명 보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를 저는 다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2-3분 정도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했을 네.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선고문도 그렇지만 거기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게 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이거를 계속 딱 지적을 하잖아요. 연기를 계속 지적을 해요,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의 이 어떤 정말 가슴 아픈 평생 네. 잊혀지지 않을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공감해 준 거 이것도 네. 저는 감사했어요. 네. 세월호 그걸 아무 내용 없어요. 있는 사실만 확인한 건데 당신들이 불성실하게 대응했다. 이유가 이거예요. 왜 출근 안 했니? 출근했으면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보고가 잘못 들어왔다는데 국가안보실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확인했으면 심각성을 인지했을 거 아니니? 왜 확인 안 했니 대통령이 돼갖고? 그다음에 잘못된 언론 때문이라고? 금방 확인했잖아. 근데 왜 계속 그 탓을 해? 그리고 3시까지 몰랐다? 3시까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니까 계속 출구만 했었으면 됐을걸. 국가안보실에 확인만 했으면 됐을걸.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글 중에서 당신들이 3시에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전체 구절보다 이거 쓰면서 그래도 우리는 만장일치를 위해서 이것을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겨놓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김인수, 이진성 재판관님이 눈에 선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엄격하게 본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보니까 구조 행위를 안 하는데 안 하는 것에서 안 하는 행위를 할 때 거기서 법률 위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법률 위반한 적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직무유기를 했을 때 그 상황의 위급함이라든가 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딱 보니까 상황의 그 위급성 자체를 아예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측면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실성이다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이건 좀 굉장히 좀 주관적인 측면이고 엄격하게 보고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그 근거로 든 것 자체가 이제 그거죠. 출근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래도 그렇죠. 하나의 다른 판례에서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사에서의 뭐 근무 중에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성실성에 대해서도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참사가 있었던 날 관저에만 있었다는 거.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저는 했었으면. 성실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런 점이 이번에 아쉽죠. 이 헌재 결정문에서 네. 미래란 표현을 보고 참 놀랐어요. 미래란 표현이. 미래.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법부는 과거를 다루는 그렇죠. 거고 행정부는 현재를 관리하는 거고 입법부는 미래를 제시한다. 한데 역시 헌재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세월호 이야기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의 대통령들이 그렇지.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거. 무방하다는 거냐. 이것을 그럴 때 인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번에 기록을 이 남기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근데 또 모든 판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부에서 하는 판단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입법 기능을 가졌어요. 훌륭한 판단일수록 쉽게 말하면 헌재 판단도 그렇고 그 사실상 헌법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 때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헌재 판단을 통해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헌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라는 게 측면이죠. 이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걸 다시 그럼요.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안창호 헌재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번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참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자꾸 이것을 누가 이겼니, 보수가 네. 졌니, 진보가 그럼요, 이겼니 이런 그럼요. 싸움이 네. 아니거든요. 이거. 아. 그래서 그걸 딱 지적하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닌 미를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 정치 질서에도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것이죠. 자, 헌재 탄핵 선고 직후에 참 가장 궁금했던 게 무엇보다 청와대 표정입니다. 전 작가님은 주변에서 가까이 지켜보셨는데 이 침묵이 불복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렇게 있으신 뭐 건가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침묵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할 말 없는 사람의 최고의 방어 무기는 침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각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놀랍고 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자기의 그 앞날에 그 한 줌의 권력이라도 쥐고 갈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볼 때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 집회가 저렇게 있으면 좀 어느 정도 한마디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정말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카터칼 테러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대전은요 하고 선거 상황을 챙기잖아요.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인명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3분이나 돌아가셨다고요? 이렇게라도 한마디를 했다라든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침묵으로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더 배가 되고 확산되리라는 정치적인 아주 본능이 뛰어난 정치인으로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무 말 안 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실 자체를 나도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은 기각될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아래 변호인단이 그런 보고서 올렸을 겁니다. 걱정 마라. 이건 판이 기각된다. 우리가 뭐 헌재 재판관 몇 명 정도는 이미 확보했다라는 식의 보고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고 참모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올라가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아니 근데 참모가 얘기 안 해도 또 하나 이제 이 점이 있어요. 신문이나 텔레비전만 그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참모들이 그런 보고서를 못 올리지 올리게. 못하는 분위기. 본인이 만든 거예요, 분위기도 그게. 본인이 그래서 이제 소통이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이 양반이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바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뉴스를 보고 몇 번씩 확인을 했다 그러잖아요. 진짜 뉴스를 그러냐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누가 눈을 부릅뜨고 얘기합니까? 그럼 나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 환경을 맞아온 그대로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도 얘기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청와대에서 지금 불명예스럽게 강제로 쫓겨나 나온 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32년 만에 내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쫓겨나는 상황이 또 온 거예요. 이건 뭐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강한 정치적 그 동물적 이 본능도 있는 이면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러한 멘붕 이 상태가 동시에 이 결합이 돼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요 중간에 쫓겨나는 사람들이요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요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 갑니다. 지물이요 보좌관들이 빼와요. 창피해서 안 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고 박아웃 이런 보도가 OHN에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아니, 이해가 안 근데 되는 저는 거죠. 조금 다른 저도 좀 해석인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10일 날 탄핵 선고가 나고 나서 그날 참 안타깝게도 3분의 인명 피해 돌아가신 분들이 맞아요. 생겼는데 저는 그날 안 나오시는 거 보면서 일종의 무언의 불복, 침묵함으로써 이 탄핵 결정에 대해서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핵심 열렬한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불만과 이런 것을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뭔가 자극을 하려는 그런 의미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첫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추상 같은 선고문이 낭독되고 주문이 선고되는 이상은 아마도 이 극렬한 반대와 저항은 곧 소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예측을 했는데 그리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와대라는 곳은 대통령의 보좌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됐든 탄핵이 됐든 관계없이 지난 4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 최고의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또 정치적으로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외부자들은 그렇게 평할 수 있는데 내부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 게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가면 무단 침입죄예요, 형법상. 근데 들어갔는데 안 나오잖아요. 최고 불응죄입니다. 10일 11시 22분에 선고가 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기록물을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대통령 기록물에 손을 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흔적이 남고 그 부분을 나중에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뭐 밝혀질 거고요. 그거보다는 대통령이 멘붕 상태에서 본인의 앞으로의 처신, 수사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등등에 대한 자기의 참모들로부터의 여러 조언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그런데 사실적인 이제 측면은 그런 게 그런 예측은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그런 예측은 저도 그 맞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 탄핵한 이유가 헌법 질서 수호 아니에요? 그리고 추상 같은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13가지의 혐의로 고소가 된 피의자거든요. 저는 이제 국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거 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고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막강한 파워들은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근무하는 분들이지 이제는 22분 이후로 대통령이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나오지 않는 상황은 본인은 물론 잘못하고 있지만 이 잘못하고 있는 게 형법도 살아있고 헌법도 살아있는 나라에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무도 제지를 안 하냐는 거예요.